연 20억 해서 6년 진행을 했다고. 120억. 과학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얼음님. 날 있는 거 이거 뭐 기계적으로 돌려가지고 들으시는 것 같아. 믹서기. 이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구멍 하나 뚫는 그냥 가서 대충 뚫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각지연구소 강 실장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 얼음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죠. 이분은 남극의 우주 같은 공간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네. 남극의 우주. 네, 남극의 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남극의 우주를 연구하는 김옥선 박사님입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생물 연구하고 있는 김옥선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네. 제가 남극의 우주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보니 교수님 그냥 담백하게 미생물 연구합니다. 이렇게 계셔서 요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남극에 빙저우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빙하 아래에 있는 호수, 그래서 빙저우인데 신기하죠. 어떻게 얼음 아래 호수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이 이 호수에 있는 미생물을 연구하셔서 저는 이제 남극의 우주를 연구하신 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건 미생물이 맞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얼음 아래에 있는 물하고 퇴적토에서 채집한 시료에서 미생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제 공원이 빙저우라는 것 자체인데 이게 어떻게 얼음 아래 이런 호수가 생길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 속에는 이게 지열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0도 이상이다 보니까 열 때문에 지면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에 얼음이 녹아요. 그리고 그게 녹으면서 물줄기가 형성이 되면서 저지대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지대가 낮은데 그 물들이 고이게 되는 거죠. 2000m 정도의 압력으로 누르면은 그 압 때문에 어느 점이 낮아지다 보니까 물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유지가 됩니다, 물로. 그게 이제 빙저우라는 그 호수가 생기는 배경. 실제로 그럼 보신 적도 있어요? 제가 직접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고 이제 얼음을 녹여서 들어가면서 장비를 넣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장비는 이제 카메라거든요. 초소형 카메라. 위에 덮고 있는 걸 뚫어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화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물이고 뭐가 있는지,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물고기는 빙저우는 아니었고 그라운딩 존이라고 해가지고 육상 물이 바다랑 만나는 지점을 그라운딩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미국 팀이 두 번째 시추했을 때 은어가 발견이 되긴 했어요. 뭔가 빙저우 여러 개가 종류 여러 개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빙저우가 지금 남극에 현재 기록된 건 한 675개 정도. 그런 호수가 600개가 넘게 있어요? 네. 600개요? 신기하죠. 남극, 북극 다 하면 700여 개 이상 정도 됩니다. 북극에 그럼 그린란드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린란드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그리고 아이슬란드에는 화산지대여서 여기는 두께가 300m인데도 불구하고 아래 화산지대다 보니까 지열이 워낙에 높아서 그러니까 물이 계속 유지가 되는. 예, 거기도 한 10개 정도. 그러면 실제로 구멍 뚫어서 카메라로 보면은 일단 빛이 없잖아요. 빛 조명 쬐면서 보는. 그렇죠. 네, 조명이 같이 옆에 달아서 이제 카메라 같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물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흑색? 탁하구나. 네네. 기본적으로 흙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가 들어가면 이게 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순간 구멍을 뻥 뚫었으니까. 네, 구멍을 뚫었으니까 압 때문에 분출하게 되니까 이게 밑에 있던 세디멘트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도 올라오게 되는 거죠. 갑자기 그 사이다 뚜껑 열쇠 맞아요. 네. 눌려지면서 공기들이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호수 표면에 있던 얼음들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공기들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압이 점점 더 세지게 되는 거죠. 약간 지하수를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랑 또 다를까요? 지하수로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하수에 이미 물이 충분히 차다 보니까 땅속으로 더 못 들어가고 위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호수들끼리 막 연결도 돼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2000년대 후반에 그 미국이 탐사한 지역이 그걸로 유명했어요. 원래는 러시아의 보스톡 호수라든가 영국의 엘스워스 호수의 경우에는 고립되어 있는 호수예요. 그리고 생물학자들한테는 그런 게 조금 더 흥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고립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생물이 계속 살아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물이 범람해서 들어왔다 나갔다가 반복
반복이 되면서 이 지역의 바다로 들어가는 유입수 양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 액티브 레이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물을 받아가지고 남극 바다로 배출해주는 기능도 한다. 네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땅 속에서도 해수면 상승에 상당한 큰 기여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기후변화나 아니면 해수면 상승이랑도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지구물리 탐사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초점이 조금 맞춰져 있어요. 빙하의 그러니까 거동, 움직임, 이런 게 오히려 더 크게 포커스가 되죠. 그럼 이제 호수 사이즈도 다 제각각일 텐데 얼마나 커요, 호수가? 가장 큰 호수는 이제 러시아의 보스톡 호수. 저도 이 호수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게 세계에서도 6번째로 크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호수를 모든 호수. 지구상에 바이칼호가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충주호 막 이런 거보다 더 큰 거예요? 충주호는 리스트에도 없어요. 이거 충주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충주호는 인공 호수고 해서 그러니까 자연 호수 중에서도 보스톡 호수가 세계 6대. 네,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 기지를 지었을 당시에는 밑에 호수가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자남극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1957년도 제 기억에는 그때 지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걸 팔 능력도 없었겠네요. 57년도에는. 그렇죠. 그러고 아마 1990년대 그냥 빙하시추 하다가 물이 있을 거라고 그 지구물리 탐사를 하면서 밑에 물이 있으니까 그만해라. 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스탑! 이렇게 됐었죠. 그럼 그 팀은 그냥 멈춘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쉽게 바로 샘플링을 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멈춰서 막 회의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팔지 말지? 어떻게 팔지? 팔지? 맞아요. 그게 이제 환경보호 단체에서도 클레임을 엄청 많이 받았었고요. 문제가 뭐냐면 그 부동액으로 케로신이란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케로신. 호수물을 케로신. 케로신. 그러니까 호수물하고 닿은 것과 동시에 이제 케로신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 해가지고 원래 얼음을 뚫을 때 똑같은 구멍을 해서 계속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한 시즌에 끝나지가 않아요. 오래 걸리죠. 근데 빙하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막힐 수도 있고 뒤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부동액으로 채워요. 그게 케로젠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기름이에요. 엄청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걔네가 쌓였으니까 그걸 뚫는 순간 걔가 확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전에는 확 튀어나온다면서요? 아니 확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케로신이 녹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염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오염이 됐을 수도 있는데 한번 손은 대본 거고 그게 제일 큰 거. 그렇죠. 다른 애들은 뭐 이렇게 크게 좀 다양해요? 아니면은 상당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규모 면에서도 뭐 지름이라던가 깊이라던가 그게 상당히 다양해서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세 나라가 경제 강국이죠. 세 나라가 경쟁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각자 지구물리 탐사를 하고 기지 근처에서 빙조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600개 중에 나머지 그래서 영국은 엘스워스라고 해서 여기도 엘스워스요. 그러니까 보스톡이 3,700m 정도 되고 3,700 두께가 얼음 두께요. 두께가. 그러니까 빙저우는 보통 얼음 두께가 몇 미터 아래인지 이게 조금 크거든요.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먼저 얘기하게 되는데 깊을수록 뭔가 좀 고립된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고립됐을 수도 있고 가장 난이도도 오래된 오래된? 얼음에 갇힌 지 오래된 호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저지대부터 눈이 쌓이니까 영국은 3,200m 정도 되는 엘스워스. 여기는 유입원이 있는데 유출수는 없는 딱 좋다. 산맥 지형 뭐가 좋은 거예요? 고립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엘스워스는 골짜기로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물이 들어오는 오지만 나가는 곳은 없는. 그럼 엘스워스가 한 3,200m 정도 되고. 미국은 처음 들은 게 윌란스 호수인데 거기가 800m 정도 되고 여기도 갑자기 확 낮아지네요. 영리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뚫은 게 메르세로 호수. 그게 1000m 정도 됩니다. 얇네요. 생각보다. 되게 운도 따라줬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은 3000m다 보니까 뚫는 기술 그게 엄청나게 터프한 일이 되는 건데 미국은 800m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영국은 성공 못한 거예요?
네, 아쉽게 이제 열수시추 기술 개발은 두 나라가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D-이어도 2012년, 13년 요 시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초반에는 영국이 더 부각됐어요. 왜냐하면 3,000m 뚫는 거면 그렇죠. 그 기술 자체도 더 대단했고 영국도 이제 빙하시추도 많이 해본 팀들이어가지고 기대를 오히려 미국 팀보다는 더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미국 팀은 이제 영리하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얕게 시작을 했었는데 같은 해에 뚫어서 성공을 했고 영국은 실패했죠. 이게 대략 언제 때 얘기예요? 처음에 그 보스톡 호수가 뭐 터치하고 영국과 미국이 뚫고 했던 게 러시아가 터치한 건 2010년대, 11년대였어요. 진짜 그거 네, 10년 네, 안짝이네. 네. 2010년대.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금 이제 마음이 졸여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은 열수시추로 기술을 전환했고 러시아는 빙하시추로 계속 내려갔거든요. 열수시추 뭔지 아세요? 뜨거운 물. 오? 열수. 정답. 이거 뚫는 게 두 가지잖아요. 요거 사실 얼음님 제가 그래서 못하는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알려주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설명해 달라고 부르죠. 빙하 뚫는 거는 빙하를 이렇게 날 있는 그런 시추기를 쭉 넣어가지고 원통 기둥 과학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얼음님. 날 있는 거 이거 뭐 기계적으로 돌려가지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깎아가 이걸 깎아가 꺼내서 얼음을 꺼내서 뚫는 게 빙하시추인데 빙하시추. 이거 말고 그냥 구멍을 내기 위한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뜨거운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빠르게 녹여서 없애는 거예요. 그게 열수시추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열수시추로 뚫어주셨다는 네, 거죠. 맞아요. 이게 훨씬 시간이 단축되죠. 훨씬 그렇죠. 그죠? 신부빙하 시추를 하면 한 네. 2-30년은 기본 걸린다고 제가 그럼요. 알고 있는데 열수시추는 미국의 경우에는 800m를 뚫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도 안 걸렸다고 들었어요. 엄청난 거네요. 네, 사이언스 데이가 2박 3일. 저 2주 그 남극 제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2주 동안 60m 뚫었거든요. 60m. 오. 노는 거 아니에요? 2주 60m면 진짜 그것도 잘한 거예요. 날씨가 도와줘서 60m 뚫은 건데 800m를 일주일에. 네, 그랬다고 들었어요. 거네요. 얼음님은 예전에 연구하실 때 이제 빙하시추를 하셨던 거고 박사님 말씀하신 빙저우는 사실 중간은 크게 관심이 없으니 그 빙저우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열수시추라는 방법을 미국이나 영국 팀이 했던 거고 얘기 듣다 보니까 러시아는 원래 빙하시추를 하다가 빙하시추로 빙저우까지 건들려고 했다가 이제 쫄려가지고 얼른 터치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동액해서 안 막히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틀어서 그게 원래 5G라고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막혀버리다 보니까 구멍이 있는 데서부터 조금 틀어서 5G1 5G2 이렇게 하다가 이제 5G2가 건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깊이가 얼마 정도를 모르고 틀었으니까 실수로 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아직도 이게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아직 그게 정확치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게 사실 위에서 0.001도 틀어줬어도 한 3,000m 내려가면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가 얼음을 뚫을 때 그거를 스탑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연구자들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그 욕심 때문에 오염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영국하고 미국이 이제 열수시추로 가자, 뜨거운 물을 넣어서 녹여서 내려가자라고 하는데 그 중간 과정이 멸균 처리를 해서 하긴 그냥 무조건 뜨거운 물로 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정수기 그 물 받듯이 여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UV를 쐬서 남아있는 미생물들까지 다 죽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끓인 다음에 그 끓인 물로 이제 분사를 해서 얼음을 녹여서 들어가는 거죠. 야, 그럼 남극에서 물을 끓여요? 네. 그럼 브루스타를 몇 개를 가져가? 커피는 브루스타를. 그래서 그 D-이어 전해에 물자 공급을 대대적으로 해요. D-이어가 D-Day처럼 이제 그 뚫는 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2년, 13년 그 하계 시즌에 뚫는다 그러면 2011년, 12년도에 물자 수송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석유를 다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실험 시설이라던가 그런 랩들 그다음에 그 모든 장비들을 다 거기다 갖다 놓고 일종의 시추를 위한 뭐 베이스 캠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물자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D-이어에 연구자들이 가기 전에 또 물자 소송 절반을 마저 합니다. 총 투입된 인원은 연구자들 다 포함해서 52명. 그럼 일주일 동안 50명에서 후다다닥 해서 뚫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와.
네. 800m 정도를 네네네. 뜨거운 물로 쫙 써가지고 네. 도착하면 이만한 탱크에다가 눈을 다 퍼서 삽으로. 와. 그럼 50명 중에 한 30명은 그 네. 포크레인이나 막 이런 걸로 다 동원해가지고. 삽이 아니라 그 장비가 있죠. 예, 물을 들고 갈 순 없잖아요. 물이야 뭐 사방이 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녹여서 열수 시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종의 물을 담은 탱크와 그거를 끓일 장비 정도가 메인이겠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그거를 깨끗하게 여과하고 네, 정화할 네, 시설. 네. 그 기술 개발만 한 제 기억으로는 6년 정도 했던 걸로 들었어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800m에서 3000m가 되면 물탱크가 한 4배는 돼야 되는 거네요. 이 데피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든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대요. 1000m 이상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뭐 저도 그 기술적인 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연료가 필요한 양이 1000m 이상 넘어가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얼음 좀 된다고 단단해지나요, 하더라고요. 얼음님? 얼음도 단단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깊이로 인한 것 때문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장비가 있으면 줄도 훨씬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내려가는데 딱 올라가는 시간도 또 늘어나고 해서. 그러니까 그 호스를 계속 네, 계속 늘려야 내려보내고 되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그 녹여서 나오는 물들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고. 뽑아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계속 남길 수는 없죠. 다시 얼어붙으니까. 그 약간 치과 치료랑 비슷하네요. 예, 석션이 치과 할 때 이렇게 하고 옆에 하나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물 쏘고 열 빼주는. 정확한 침 많이 나와요.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물웅덩이라고 하나를 만들어놔요. 물 빼서. 물 빼서 여기서 이제 흘린 다음에 다시 또 뽑아내서 이렇게 열수 순환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겨우 딱 미국이 한 번. 두 번. 엘스워스랑 아니요. 미국이 윌란스랑 메르세르. 네. 그게 한 800m, 1000m.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까 얘기했던 물웅덩이, 영국의 경우에 실패했던 게 물웅덩이 연결 호스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처음에 물을 못 뽑아낸 거예요? 네, 석션이 안 됐구나.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뭐 기술적인 결함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진짜로 가기 어렵다라는 거는 우주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터치하는 건데도 2010년대 들어서 처음. 미국도 그나마 좀 쉬운데 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인류가 4번의 빙저우를 시출을 했는데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소를 선정해 됐는지 그곳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도 제가 물어봤어요. 존 프리스코라고. 근데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왜 여기를 선택을 했어? 이랬더니만 그게 뭐 얕아서 깊어서 이게 아니었고 그냥 거기에 데이터가 지금 우리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좀 안정적이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실패할 확률도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깊지 않던 그거는 열수 시추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단 뚫어서 시료 확보해보자가 제일 첫 목적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직물리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윌란스랑 메르세르 그 사이트가 직물리 데이터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물리 탐사가 잘 돼 있어서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네네. 일단 직물리 탐사하시는 분들이 빙저우를 찾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일단 빙하의 거동?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빙하가 어떻게 움직이나. 네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빙저호를 발견하게 된 거죠. 600개나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인공위성으로 대강의 위치들을 먼저 잡아봐요. 그러고 그 지역에 이제 정밀 탐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얼음 위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이제 항공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더 정확하게 이 지형에 어떤 호수들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게 되고 물이 얼마만큼 차는지 빠지는지 그 호수 표면에 고도계를 설치를 해요. 물이 채워지면 얘가 고도계가 올라가요. 얼음이 이게 들썩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표현은 뭐 이렇게긴 한데 아마 시간이 천천히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 천천히 올라가겠죠? 얼음 두께가 막 한 두꺼우면 막 3,000m인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그럴 정도로 물의 그 채워짐과 빠짐이 인공위성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남극에서 600여 개 정도가 발견했다는 거는 이제 인공위성으로 확인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아주 고밀도, 고해상도가 아니고 저해상도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이게 정말 빙저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비행기에다가 장비를 실어서 이제 탐사를 하는 거죠. 정밀 탐사를 하는 네, 정밀 탐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 일정한 지역에 어느 곳에 호수들이 분포해 있다를 그래도 정확하게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다 위에서 보면 다 그냥 하얀색 그냥 그럼요. 그럼요. 탐사 보니까
약간 지형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골짜기고 물길이 여기고 하니까 아 얘는 여기서 들어오는구나 여기는 이렇게 네. 그 규모라던가 빙하 아래에 있는 물의 지형도 다 알 수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서 그 시추할 당시에 이미 10년치 데이터가 모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미국은 그 안전방에 일단은 그렇죠. 네, 시작을 한 거네요. 네. 처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네.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남극 내륙에 길 내고 가는 것 자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근처에 내가 우리 기지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기지든 뭔가 있는 곳 근처부터 먼저 찾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지 근처면은 가장 좋죠. 왜냐면 그 많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지에서 멀면 멀수록 그 물자 수송 거리가 길어지다 보면은 원래 쏟아야 하는 에너지에 쏟는 게 아니고 분산이 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엘스워스나 윌란스, 메르셀은 다 뭐 영국이나 미국 기지에서 별로 안 먼 곳에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또 한 가지가 또 원래 기지를 선정할 때, 기지 위치를 선정할 때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네, 우리가 하죠. 어떤 연구를 할 건지를 미리 계획을 다 세워요. 여기에 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연구들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장보기지 건설할 때 기획을 할 때 빙조 아이템도 있었어요. 그렇죠. 장보기지 때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럼 뭐 장보기지가 사실 문연 거 자체 2014년이니까 그래도 비교적 최근이니까 이런 걸 좀 고려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후발 주자를 살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보들이 있으니까 네네. 자리 선정할 때 아 이런 정보 이용하면 여기가 좀 더 좋겠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빙조까지 염두해서 장보기지를 열었고. 네, 맞아요. 과거에는 남극에 기지를 건설하는 게 약간 영역 싸움 이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과학은 그 어떤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연구하는 열정으로만 모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저변에는 그런 경쟁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해요. 아무나 와서 투름, 그러니까 이런 돈과 시간, 의지만 있으면 아무나 와서 투름 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 허락을 여기에다 하다못해 우리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구청에 허가 받고 하잖아요. 남극에서 이제 구멍 뚫는 거는 허가가 필요한 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저희가 그 후보지 그 표면에 눈이라던가 그런 거를 샘플링을 해서 여기에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면 그다음에 화학 조성이 어떤지를 먼저 검사를 해요. 일어날 수 있는 오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오염을 안 시키는 노력은 이렇게 하겠다. 그거를 이제 그 플래닝을 다 짜고 그러니까 영향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남극 최고과학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안서를 내면 그분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 오케이 해도 된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빙조 연구로 제안해서 그럼 막 까인 적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까인 거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이거 제안 자체를 엄청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네요, 현재는. 네, 그 D2어가 정해지면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이때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딱 플래닝이 짜지거든요.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만. 네네. 저희 연구소에도 계시고 그쵸. 아시는 그분 도와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열수시추 같은 경우에 멸균을 한 다음에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 준비 작업들도 어떻게 진행했다. 뭐 이렇게 하고. 야, 이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요. 그 구멍 하나 뚫는 거. 그냥 가서 그냥 대충 뚫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대충 뚫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얼음 뭐 두껍긴 하지만 그거 뚫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돈이 많이 드나? 그래서 이렇게 돈도 많이 들죠.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인력 투입 자체가, 왜냐면은 석유 시추의 경우에는 이 기술 자체 하나 보유하면 여러 군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얼음 뚫어서 이걸 얼마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순수하게 과학적인 그쵸. 목적으로만 지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이 빙조 기획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지? 물론 이게 미국이 세계 최초, 그다음에 영국, 러시아 실패하고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 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엄청 의미가 있잖아요. 와,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은메달인 거잖아요. 그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근데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적은 돈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닌데 이 기술을 하나를 확보를 하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할 수 있지?
이건 우리가 좀 평가를 웹에서 받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오픈을 해봅시다. 한 네. 1000m 뚫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박사님? 그거는 대강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멀서의 경우에는 두 번째다 보니까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을 조금 응용하고 확장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돈이 덜 들었는데 윌란스 할 때는 아예 시추 기술 확보 이걸로 해서 그러네. 연 20억 해서 6년을 오케이. 투자를 하고 네. 진행을 했다고. 120억. 아까 그 기술만. 그 뚫는 기술만. 네,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게 다 처음 하는 거고 테스트를 다 해봐야 되고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800m일 때 어느 정도의 물자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계산을 하려면 그 사전 테스트를 다 해봐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돈이 투자될 수밖에 없죠,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빙저우를 실제로 시추를 사실 연구소에서는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어요. 방향은 잡고 있긴 한다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일은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어때요, 박생물? 우리나라는 언제쯤 어쨌든 600개 있다라는 거는 타겟을 정하면은 저희는 뚫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니면 국제연구소는? 그렇죠. 당연히 시도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열수 시추 기술 개발하고 내년에 장비를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 타겟하는 사이트도 선정돼 있고 2000m 이상급 되는 그런 호수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물리 탐사도 그 주변으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2000m. 1000m와 3000m 중간이죠. 아니 의미 있죠. 만약 두 번째로 뚫었는데 뭐 800m, 1000m보다 더 깊어. 그러면 의미 있죠. 네, 되게 틈새 시장을. 그러니까 네. 2등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제일 깊은데 뚫게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고립된 거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좋다. 조금 더 대표적일 수는 있죠. 남극의 빙저우로서는. 근데 박사님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뚫었을 땐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 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연구소가 뚫는 얌전해집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갑자기. 네,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네,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간다고 해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예상 밖의 일들이 워낙에 많이 맞아요. 벌어지다 보니까 네, 이거를 장담하기는 쉽지는 않죠. 잘 생각해보면 3개 나라 중에 하나밖에 성공 못했어요. 심지어 제일 쉬운 거 2개만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연구소라서가 아니라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뭐 저도 쉽게 이해가 되고 사이언스 데이가 2, 3일이라는 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 여기서 뭔가 연구에 관련된 걸 얻는 시간이 3일이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 시료 확보할 수 있는. 그럼 진짜 그 3일 동안 예를 들어 태풍급 바람이 불어가지고 베이스캠프가 날아갔어. 그럼 그냥 다 황이 될 수도 있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D-Day라고 정해놨어도 블리자드 불고 막 이러면은 얘는 이제 텐트 쳐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 보니까 야외에서 와,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좋은 날이 나와줘야 돼요. 얘는. 날씨도 잘 잡아야 되겠네. 네네. 굿도 하고 그래요? 굿해서 잘 되면 연구자가 할 얘기는 아니지. 굿 하죠. 그 얘기요. 갓 아니고 갓? 날짜 잘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건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이제 빙저우에서 그럼 뭘 알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쪽이 대박을 치면 우리는 돈만 쓰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고 막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 몇 개만 뜯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을 해보자.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